어제 축구 다 봤어요? 아니요, 안 보고 왔어요. 왜? 아, 네, 어제 우리 끝나면서 안 보고 자는 사람들은 정말 아쉽겠다 그 생각이 들거든. 그 마지막 추가 시간 줬을 때 그래서 역전을 했어요. 그래서 야, 어제 아침만 해도 일본이 당연히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일본이 극적으로 올라갔어. 그래갖고 그것도 자기네가 이겨가지고 그래서 아유 우리만 떨어지나 보다 그랬는데 야 진짜 드라마를 쓴 것 같아. 아주 엄청나게 낮은 확률을 깼어. 경우의 수를. 시험 공부도 마찬가지 같아. 누구는 붙을 거라 그러고 누구는 당연히 떨어질 거라 그러는데 결과가 이상하게 나올 때도 있어. 그래서 항상 끝까지 해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 교재 188쪽에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이라고 하는 파트예요. 그럼 우리가 먼저 지난 시간으로 돌아가 봐야 돼. 그러니까 이제 국민이 의무를 이행 안 하거나 했을 때, 자, 이제 어떻게 나눴어? 전통적인 수단과 새로운 수단 이렇게 나눴잖아. 그러니까 전통적 수단은 행정법 발달 초기부터 예전부터 쭉 써오던 수단. 그런데 새로운 수단은 그 전통적 수단 가지고는 뭔가 좀 효과가 떨어져. 이게 잘 안 먹혀. 그러니까 또 국가 측도 법으로다가 새로운 수단들을 도입을 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 수단을 크게 둘로 나누면 행정강제라는 수단과 행정벌이라는 수단. 그죠? 그런데 이제 행정강제는 초점이 장래에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거나 뭐 어떤 급박한 상태가 있어서 장래 어떤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인 이런 조치를 행정강제. 그리고 행정벌은 이미 저질러진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 제재로서의 처벌을 가하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초점, 시점이 다르지. 그리고 다시 거기서 행정 강제는 이제 강제 집행과 즉시 강제 이렇게 둘로 나눠. 그래서 이제 강제 집행은 이제 평상시에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서 국민한테 먼저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 여부를 기다려 보다가 이행을 안 하면 이제 행정기관이 이제 강제력을 사용하는 거. 그래서 강제 집행에는 또 네 가지의 수단이 있다. 그래서 대집행, 그다음에 이행 강제금, 그다음에 직접 강제, 강제 징수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즉시 강제 있고 그다음에 행정조사라는 게 이제 약간의 100% 그 강제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유사한 측면이 있어. 거기 다 같이 껴서 공부한다 그랬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행정벌까지 했죠. 행정벌은 이제 국민에게 의무를 위반했다고 어떤 벌을 주느냐, 벌의 종류를 기준으로 이제 형법이 정한 형벌을 부과하는 벌, 이거를 행정형벌, 그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징역형, 벌금형, 그죠? 이게 가장 전형적인 예. 그 다음에 비교적 경미한 위반을 했다 해서 이제 주는 벌로 과태료라고 하는 벌이 있는데 요거를 행정질서벌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공부한 부분이 이 과태료, 질서벌을 부과하는 거, 그거 정한 법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라고 법률이 있어서 그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공부 내용은 이제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 수단이라는 거 하고, 이거는 뭐 짤막짤막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 우리 이번에 이태원 참사도 문제가 되겠는데 공무원들이 말하자면 위법하게 직무를 수행해서 공무원의 직무 수행이 공무원들의 잘못에 의해서 위법하게 돼가지고 국민에게 피해가 생긴 경우에 국가가 손해배상해주는 제도. 그래서 그 손해배상 제도는 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영역을 오늘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 수단도 또 이게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했는데 별로 신경 쓰지 말고 금전, 그러니까 돈을 이용해서 압박하는 그런 수단. 그래서 이제 크게 금전적인 수단이 있고 비금전적인 수단, 돈이 아닌 다른 방법을 쓰는 거 이렇게 나눌 수는 있는데 뭐 그거 물어보지는 않아.
그러면 그 금전적 수단의 첫 번째 과징금이라고 나오지. 이 과징금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과징금. 응? 그러니까 중요. 자, 과징금. 과징금이라는 게 뭐냐? 개념 1번을 보니까 뭐야? 자,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상의 제재. 응? 자,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또는 뭐 꼭 위반이라고 꼭 말해야 될 필요는 없어. 어쨌든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제재로서 돈을 부과하는 거야. 응? 그런데 주 초점은 뭐가 있냐면 원래 과징금의 도입 목적은 이 사람이 의무를 위반해가지고 뭔가 돈을 번 게 많아. 의무를 위반해서 돈을 벌었어. 응? 그래서 그 돈을 이제 과징금이라는 이름으로 너 납부해 해가지고 부과해서 걷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의무를 위반했다고 영업 정지만 시킨다. 그러니까 법을 위반해서 얻은 이득을 그대로 남겨두면 이거 상대방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의무를 위반해서 돈은 많이 벌었는데 뭐 영업 정지 뭐 얼마 당하고 돈은 그대로 갖고 있다. 그러면 많은 돈을 벌게 된다면 그 의무를 위반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않는단 말이야. 응? 그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의의를 보니까 뭐 개념은 특별한 건 없죠? 네, 개념은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동그라미 2번 행정벌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지 않아요? 야, 벌이라는 것도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 제재로서 부과하는 처벌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비슷한 게 뭐냐면 의무 위반했다고 돈 부과하는 거 있잖아. 벌금 부과하고, 그죠?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하고, 그죠? 그러면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 제재로서 돈을 부과한다 하는 측면에서는 벌금이나 과태료랑 비슷한 측면이 있어. 응? 그러나 동그라미 2번 행정벌과의 구별. 과징금은 행정벌, 특히 돈을 부과하는 벌금, 과태료와 유사하긴 하지만 행정벌과는 목적이나 성격이 다른 독자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결론, 과징금과 동일한 위반에서 과징금과 행정벌을 병과할 수 있다. 응? 이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목적이나 성격이 다른 것은 같이 부과해도 이중벌로 보지 않아. 이중처벌로. 이게 중요. 응? 아주 간단한 질문으로 과징금은 행정벌의 새로운 종류다. 아니야. 응? 행정벌이란 건 형벌 9가지 딱 정해져 있는 거고 과태료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응? 그거랑 유사성은 있으나 그 계통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다 이거지. 응? 그리고 이 벌하고 다른 측면, 벌금이나 과료 이런 거하고 다른 측면을 잘 그 밑에 판례에서 나타내주고 있어. 그 판례를 보면 자, 먼저 첫째 줄에 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기관이 과징금을 위반한 뭐 부당 지원행위, 기업이 뭐 부당 지원행위를 했다. 재벌 기업인데 자기네 계열 회사에 부당하게 지원행위를 했다. 이런 게 이제 법으로 금지되고 있는 건데 위반행위란 기업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거. 그래서 내 문장은 이제 과징금은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대. 그래서 읽어보니까 과징금은 셋째 줄 위반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금이라는 기본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단 첫 번째 성격이지.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돈 부과하는 거다. 행정상의 제재금 성격. 응? 그런데 행정상 제재금이라는 성격에다가 플러스 어떤 성격도 갖고 있대요. 지금 교재 188페이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격 갖고 있대? 응? 셋째 줄 끝에 부당이득 환수적 요소도 부과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당이득 환수적 요소가 바로 이 진짜 벌하고 과징금을 구별하는 요소란 말이에요. 부당이득이라는 개념 속에는 이게 법을 위반해서 얻은 그런 불법적 이득, 이거를 환수하게 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원래의 그 벌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 응? 그죠. 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어떤 하나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뭐 벌금,
과태료 이거 부과하고 또 법을 위반해서 얻은 이득 뱉어내 해가지고 과징금을 또 부과하더라도 이걸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이제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한마디로 더 줄이면 과징금은 형벌과는 성격이 좀 다른 거다. 응? 행정벌과는 성격이 다른 거라서 둘을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같이 부과해도 이중처벌이 되지 않는다. 병과할 수 있다. 이걸 잘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판례 중요. 그 다음에 이 과징금의 유형에 대해서 그 다음 주제 얘기하죠. 과징금의 유형이 두 종류가 있대. 그걸 뭐라고 그러면 전형적인 과징금. 뭐 특별하게 외울 필요 없어요. 이게 원래 처음부터 과징금이 도입될 때 이런 목적으로 도입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과징금 처음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라서 우리나라의 경제 질서에 관한 헌법이 있고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이에요. 이게 이제 그 전두환이 참 많은 사람 죽이고 정권을 잡고 나쁜 짓을 했는데 그래도 전두환 정권 때 잘한 일로 평가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정거래위원회. 그래서 이 재벌 기업들의 어떤 이 독점, 이게 담합하고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이제 규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공정거래를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경제 질서에 반한 부분은 잘했다 이렇게 평가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 처음 우리나라 1980년에 과징금이라는 게 도입이 됐는데 이 목적이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업자들이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적발되면 뭐 제재를 받잖아. 허가 취소되고 영업 정지도 되고 뭐 징역형 받아서 뭐 징역 살이도 하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위반해서 얻은 이익을 그대로 놔두는 게 문제다. 그래서 그 법을 위반해서 얻은 이익을 걷기 위해서 환수하기 위해서 과징금이라는 이름으로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형적 과징금은 즉 본래의 과징금이라는 거 의미에서 기억법 핵심 단어가 뭐야? 첫째 줄에 있네요.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 박탈. 이게 키워드지. 응? 그게 그런 목적으로 원래 과징금이라는 게 도입이 됐고 부과하는 거예요.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 박탈 무슨 뜻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줄은 읽고 지나가고 우리나라 1980년 소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이런 목적으로 과징금이 처음 도입이 됐다. 그리고 니은번에 이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지. 업자가 법이 정한 의무를 위반을 했는데 이게 정확히 얼마나 이익을 얻었는지 계산이 어려워. 또는 법을 위반했는데 자기네들은 위반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했겠지. 그런데 실제로는 이익을 얻은 바가 없을 수도 있어. 오히려 피해만 크고 그렇더라도 이 회사의 매출액이 얼마였고 뭐 이런 걸 이제 추정을 해서 이런 정도의 이익을 얻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또 법이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니은벌에 첫째 줄 얻은 이익이 없거나 또는 얻은 이익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는 거야. 실제 이익을 얻었을 때만 부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포인트. 그러면서 괄호 속에 얘 드러났어 그냥. 법조문 소개해 놓은 거야. 뭐 매출액의 몇 프로 이렇게 부과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건 외우지 않아도 되고 하여튼 첫째 줄, 둘째 줄 거기만 체크. 자, 그런데 이 과징금이라는 제도가 확대 적용되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제 최근에 도입된 제도로 두 번째가 이제 뭐라고 됐어? 변형된 목적의 과징금이야. 원래 도입 목적은 법을 위반해서 얻은 이익 박탈이 목적이었는데 자 이런 일이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버스를 운행하는 기업이 있는데 거기 뭔가 배차 시간도 제대로 안 지키고 그리고 또 이 손님 많은 노선은 슬쩍슬쩍 거기는 손님 없는 노선은 원래 손님 없는 노선도 의무적으로 운행을 해야 되거든. 그런데 손님 없는 노선은 슬쩍슬쩍 막 건너뛰고 그쪽으로 안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운행하다 적발됐다. 그러면 원래 법적 조치는 뭐냐면
영업 정지를 시키거나, 응? 허가 취소하거나 면허 취소 이래야 되는데 그게 또 문제가 있네. 영업 정지나 면허 취소해서 영업 못하게 하는 거, 그 업자에 대한 제재는 주는데 제재 목적은 달성하는데 문제는 또 뭐야? 그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어떻게 하냔 말이야. 응? 그 영업 정지 당해서 버스 운행 안 되면 그 시민들은 엄청난 불편을 겪잖아. 그러니 이걸 법이 정한 면허 취소, 영업 정지 이거 곤란해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 위반한 업자에 대해서 면허 취소, 즉 학문적으로 우리 철회. 왜냐면 애초에 면허가 위법하게 나간 건 아니고 적법한 면허 나갔는데 업자들이 나중에 위반하는 일이 생겨서 그거를 면허 취소라고 표현하는데 철회지, 철회. 우리가 배운 바 있더라고, 그지? 면허를 철회하기 곤란, 영업 정지시키기 곤란. 요럴 때 위반한 업자에게 이제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영업은 계속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영업을 계속하되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영업을 정지당했거나 이랬다면 그 영업 그 정지 기간 동안에 이익을 못 얻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영업을 계속하게 하면서 대신에 그 기간 동안에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 걷는 거지. 응? 걷어버리는 거지. 예, 요런 목적으로. 그죠? 그래서 한번 읽어봐. 거기 기억번을 보면 첫째 줄에 영업 정지시키거나 영업 철회. 응? 이거 가름한, 대신한이라는 뜻이지. 그거 영업 면허나 허가 철회하는 거 이거 곤란한 사정이 있으니까 그거에 가름한, 대신한 금전적 제재수단. 응? 핵심 단어가 영업정지, 면허 철회, 가름한 수단이다. 그거를 하기가 곤란한 사정이 있어서. 그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외울 건 아닌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을 들어놨죠? 외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읽어보면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버스야, 버스업자. 그거 뭐야? 영업정지 시키면 무슨 문제가 생긴대? 셋째 줄, 이용자인 시민들,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갈 우려가 있을 때는 그 영업정지 시키는 것에 대신하여 예,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그죠? 근데 끝에도 이제 할 수 있다. 보통 재량으로 해놓습니다. 행정기관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과징금을 부과할지 한다면 액수도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적정한 액수를 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변형된 과징금은 니은번에 거의 다 대부분 재량행위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디귿법. 예. 요거는 그동안엔 시험에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던 거죠. 왜 그럴까? 새로 만들어진 법조항이니까. 그래서 읽어보니까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에서 변형된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없다라고 행정기본법에서 명시해놨어.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위반 행위 종료한 날부터 5년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게 이제 새로 출제가 될 거야. 그동안에는 규정이 없었으니까 안 냈단 말이야. 이걸 법률로 명확히 해놨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 그 밑에 보면 자, 그 밑에 판례는 뭔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 때 뭐라고 하는데 입법자는 이제 뭐 국민의 권리 의무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은 법률에 정해놓고 또 세부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하고 위임하지. 그러면 입법자는 대통령령으로 단순히 과징금 부과할 액수를 정하는 산정 기준을 구체화해서 정하도록 하는 임무만을 위임한 게 아니라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 종류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해라. 이것까지 위임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렇게 봐야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대통령령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 종류와 부과할 과징금액의
열거되지 않은 위반행위 종류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가름하여 과징금 부과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야 핵심은 이거네. 그러니까 법률에서는 이제 과징금 변형된 과징금을 요럴 때 부과할 수 있다. 기본만 정해놓고 그 영업정지 과징금 변형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 위반행위 종류도 대통령도로 정하라 그랬다. 응? 위반했다. 근데 그러면 대통령령에서 요런 위반이 있을 때는 변형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면 고기 열거된 그 사유만 해당될 때 부과해야지 대통령령에 열거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변형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 핵심이네요. 즉 밑에 세 번째 줄 그 시행령, 그죠? 그 대통령령에 열거해 놓지 않은 위반행위 종류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못하는 거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쌍가로 2번 내려갑시다. 법적 근거. 과징금은 국민한테 강제로 너 돈 납부해 하는 거잖아. 너 위반행위로 얻은 돈 납부해 이거죠. 강제로 의무를 부과하는 거야. 그럼 법률 요구 원칙상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강제적 주시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죠. 법률 요구 원칙. 그러니까 기억번 1번 당연히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너무 당연하고. 그러면 핵심은 이제 일반법이 있느냐 하는 얘기죠. 과징금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 그 통일된 하나의 어떤 법에 따라 하도록 하는 일반법이 있느냐? 없습니다. 이 법 저 법에 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의 핵심은 뭐야? 뭐라고 돼 있어? 행정청은 이게 행정기본법의 규정이 있죠.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따로 법률로 따로 정해진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해요. 그러니까 행정기본법만 갖고는 과징금 부과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첫째 줄 끝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래서 그러니까 행정기본법은 가이드라인만 정해놓은 거지, 그지? 그래놓고 다른 법률에서 이렇게 뭐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해놨을 때 과징금을 부과하되 요 기준대로 따라 가이드대로 하라라는 취지로 기본법을 정해놓은 거지. 그래서 셋째 줄, 넷째 줄. 그렇기 때문에 넷째 줄에 행정청은 직접 행정기본법만의 근거에서는 과징금 부과할 수는 없는 거다. 이건 뭐 앞에서도 여러 조치들이 다 그랬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보면 우리 행정기본법 만들어지면서 뭐 했어?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 정하는 법률에서는 뭐뭐를 명확히 정하래. 과징금 부과를 정해놓는 법률 속에는 과징금을 부과 징수하는 자가 누군지, 징수할 자가 누군지, 부과하는 사유에 대해서 또 최대 얼마까지 부과할 수 있는지 상한액, 그리고 징수할 때 그 징수하려는 경우 관련된 사항, 그리고 납부를 안 하면, 부과했는데 납부를 안 하면 강제징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과징금을 정한 법률에 명확하게 정해래. 그래서 이거 다 공부하지 말고 첫째 줄에 부과 징수 주체, 누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한지, 부과 징수 주체, 부과하는 사유, 상한액 요 정도, 그거 어떻게 돼? 과징금에 대해서 정한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을 해야 한다. 이거 뭐 틀리게 낼 거는 없는데 이렇게 행정기본법이 명시해 놓고 있다는 정도. 그럼 다음 페이지. 그래서 마지막 4번은 자 현재 우리 예전에 이런 문제 있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과징금 부과의 일반법이다. 아니야, 일반법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기업들 간의 어떤 독점, 독과점, 불공정 거래 이런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과징금 부과를 정한 법이고, 뭐 우리 일반 영업자들이 아까 버스 뭐 업자가 위반하면 그건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아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는 법률이 정한 과징금이 이렇게 제각각 분야별로 따로 정해놨지 일반법은 없다. 일반법 없다. 그다음에 과징금을 부과 징수하려면 이제 절차를 거치래요. 그래서 위반한 업자한테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먼저 뭐해?
당신 뭘 언제 위반했으니까 과징금을 부과할 얼마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응? 너 여기에 대해서 변명하고 할 말이 있으면 와서 변명해라. 이게 사전 통지하래요. 근데 원래 이런 규정이 행정기본법에 안 만들어져 있어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뭐야? 행정절차법에 따라 국민에게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 응? 또는 뭐야?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전 통지해야 되는 거죠, 원칙이. 그러니까 근데 행정기본법에서 그걸 또 명확히 또 다시 써냈어. 없었어도 해야 되는 건데 행정기본법에서 정해놨어. 그래서 행정기본법에서 명시해야 되는 거 그 절차 그대로 따른다. 그죠? 행정절차. 그래서 자 1번은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해야 된다. 응? 이거 행정절차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징금 부과하는 조치는 상대방 국민에게 강제로 의무를 발생시키는 조치니까 성질이 행정처분이고 불이익한 처분인 이상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한다. 응? 다만 이제 니은번 눈으로 읽고 지나갑시다. 다만 우리 행정절차법 대통령령 시행령에는 우리 과징금 중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결정을 거쳐 하는 과징금 부과는 행정절차법에 적용 제외사항이라고 규정해 놔서 그것만은 예외겠지만, 그러나 아까 우리 나왔던 예 중에 여객자동차 운수사법 위반했다고 버스업자한테 과징금 부과하는 건 기록에 따라서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해야죠. 응? 니은은 따로 규정이 있으니까 그것만 예외로 하는 거고, 이렇게 그런 정도. 하여튼 중요한 건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 거쳐야 된다는 거죠. 응? 논리적으로. 자, 그리고 부과 및 징수에서 기육번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대부분의 법이 할 수 있다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재량행위로 됐는데 다 그런 건 아니고 기속행위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우리가 판례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따 공부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이 재량행위 넘어가도 됩니다. 두째 줄의 예는 그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그 명의 신탁자에 대해서 과징금 이거는 이제 그건 따로 외워둘 필요. 요건 유일하게 지금 판결 나온 것 중에 기속행위로 판결한 거예요. 기속행위니까 걸리면 적발되면 반드시 행정기관은 부과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는 거지, 의무적으로. 네.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재량행위로 판결났는데. 그 다음에 니은번이 또 중요하네. 이건 뭐 다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이거 잘 봐야 돼. 과징금은 형벌이다 아니다. 진짜 행정벌이다 아니다. 행정벌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봤어. 행정형벌도 고의나 위반 사실만 있다고 부과하는 게 아니고 위반자에게 위반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위반이란 걸 인식하면서 알면서 위반을 했다. 고의가 인정되거나 알아서 해야 됐는데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다.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벌을 주잖아. 우리가 형벌 물론이거냐 질서 위반의 규제법에 따르면 과태료도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이 행정벌은 다 위반 사실만 있다고 부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위반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돼야 돼. 그런데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과징금은 성격이 행정벌하고 다른 거야. 응? 그래서 니은번의 핵심. 과징금은 하나의 일종의 제재적 처분으로서 법 위반 사실이 있다는 객관적 사실만 있으면 과징금은 부과할 수 있는 거고, 응? 두 번째 줄,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에 의해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며 또 위반자의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응? 여기 한 세 가지로 쪼개보면, 자, 두째 줄, 반드시 실제 위반 행위를 한 자에게만 부과하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한 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버스 회사에 버스 기사가 실제는 법 위반 행위를 했는데 법에는 버스 업체에게, 응? 그 버스 업체
회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법이 정해놨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현실적인 위반 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소속 법인에게 부과한다든지 그 법이 정한 책임자. 그래서 첫 번째 논점, 반드시 현실적 행위자가 아니어도 법령상의 책임자에게 부과되는 점. 두 번째,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 점. 응? 반드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 점, 이게 중요. 다만 이제 넷째 줄에 보면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해서는 안 된다. 또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어쨌든 중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법. 자, 제목, 과징금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안 된다? 승계된다. 줄이면 과징금은 승계된다. 과징금 채무라는 말은 과징금 부과받고 받은 자가 과징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 그러니까 과징금 납부해야 될 의무는 부과받은 자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에게 납부 의무가 그대로 승계. 이러면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랑 비교해서 꼭 공부해야지. 뭐하고 비교하면 이행강제금 납부해야 될 의무는 승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는 일신 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라서 부과받은 자가 납부를 안 하고 사망해 보는 그걸로 끝. 그죠? 그래서 승계되지 않는다. 이행강제금은 승계되지 않음. 그런데 과징금은 승계됨. 꼭 둘을 짝지어서 외우기 바랍니다. 디귿번 중요. 그 다음에 리을은 그냥 읽고 지나. 어쨌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행정법상에 돈 내야 될 의무를 이행 안 하면 결국 어떻게 해? 강제징수 우리 배웠잖아. 독촉장 보내고 재산 압류하기. 그러니까 그렇게 보통 가는 거라 리을은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과징금의 납부 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이런데 요거는 이제 새로 들어온 거야. 행정기본법 규정으로 외우지 말고 읽어봅시다. 야, 우리 과징금 있잖아. 액수가 이거 큰 거는 보통 매출액의 몇 프로? 진짜 예전에 보면 막 어느 대기업에 우리나라 아마 최대의 과징금이 아마 몇천억 부과한 경우도 있어요. 외국계 기업인데 뭘 위반했다고 몇천억. 우리나라에서 과징금 아마 제일 많이 부과됐던 게 이동통신사들, SK텔레콤, 이동통신사들. 요새는 좀 많이 과당 경쟁 안 하는데 옛날에는 가입자를 확보하려고 엄청나게 막 법 위반하면서 이 과당 경쟁을 벌여가지고 그게 적발되면 막 몇십억, 몇백억씩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그럼 또 소송하고 막 이렇게 많았었어요. 행정소송하고. 그래서 액수가 매우 큽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막 수백억의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면 자금 사정도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가 규정이 돼 있죠. 그래서 읽어봅시다. 원칙은 과징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라고 인정될 때는 연기의 납부 기한을 연기해 주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얘가 행정기한이 필요하다 그러면 담보를 잡을 수 있다는 거지. 담보를 제공하게. 외우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사유일 때 한번 눈을 읽어보자. 재해가 일어나서, 그죠? 무슨 천재지변, 재해 등으로 그 과징금 부과하던 기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겼다든지 얘니까. 그 다음에 사업 여건이 악화돼서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든지 등등 있죠. 외울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등에는 납부 기한을 연기해 주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읽고 지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이번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상대방 기업 측이 업체 측이 어떻게 승복을 못하면 어떻게 싸우게 돼 있느냐. 항상 그렇지. 법에서 어떻게 싸우라고 따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게 따르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 조치의 성질을 따져가지고 이게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면 행정소송으로 싸우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해서 피해받고 구제받고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 행정기본법에 의하면 세 가지를 규정해 놨네요. 이의신청. 첫 번째 이의신청. 과징금을 이의신청이라는 거는 본래
우리가 이의 신청과 행정 심판이라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소송은 법원에다가 신청하는 거고 이의 신청과 행정 심판이란 건 행정기관에다가 이제 신청하는 건데 둘의 차이는 뭘까? 이의 신청과 행정 심판이란 건 이의 신청은 자기한테 조치를 한 행정기관에게 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다시 심사해달라. 응? 해당 처분한 행정청에게 신청하는 게 이의 신청. 나한테 불이익한 조치를 한 해당 행정청을 감독하는 상급기관에게 신청하는 것 그걸 행정심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구별합니다. 그렇다면 이의 신청 과징금 부과받고 승복을 못하는 당사자들은 여기 숫자 왜지? 과징금 부과 처분 받는 앞부터 30일 이내 그지? 이의 신청 30일 이내 해당 행정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 읽어보면 행정청이 과징금 부과하는 행위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 이건 뭐 얘기거리도 아니야. 당연한 거야. 강제로 의무 부과하는 거니까. 그래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소송 제기할 수 있고 이의 신청하고 이의 신청을 했든 안 했든 응? 이의 신청 먼저 해보고 행정심판, 행정소송 갈 수도 있고 이의 신청 안 거치고 아예 근데 법으로 명문화 있어. 처분한 행정청이 이의 신청을 했어도 그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도 있다고 아예 명시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출제하면 행정기본법은 이의 신청을 거친 후에 행정심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드시 거친 후에. 그럼 틀리지? 거친 거 상관없이. 자, 그 다음에 사망. 우리가 이제 재심사 신청 제도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가냐면 이 과징금을 부과하던 자가 있는데 이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하려면 과징금 부과 처분이 행해졌다는 걸 앞날부터 90일 안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90일이 지나버렸어. 그럼 우리 아는 용어 무슨 요력이 생겼어? 불가쟁력이 생겼어. 그지? 불가쟁력. 응? 그러면 행정심판 소송은 다시 청구할 수가 없잖아. 그랬을 때 우리 배웠지 재심사. 응? 그랬을 때 자 그래서 당사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 소송 그 밖에 쟁송을 통해 다툴 수 없게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에는 이제 그 사유들이 있잖아. 어디다가 이제 재신청할 수 저 읽어보자. 그렇게 된 경우에는 자 원래 과징금 부과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나중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라든지 또는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 줬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겼어도 자기한테 과징금 부과를 한 처분 행정청에 야 과징금 부과 취소 철회해달라 변경해달라고 결론이 뭐예요? 신청할 수 없다. 응? 이게 왜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불가쟁력이 생긴 후에도 이런 사용, 유리한 증거가 나타나거나 추후에 사실관계가 바뀐 것이 드러나거나 이렇게 되면 재심사 처분청에 철회 변경 이거 처분청에 재심사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이런 제도가 새로 도입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제외시켜 놨어요. 재심사 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좀 중요한 거야. 응? 그래서 요 3항 재심사 신청 불가. 요거는 만약에 출제하면 끝에 할 수 있다로 낸단 말이야. 바꿀 때가 그것밖에 없어. 있다가 아니라 없다. 응? 그것만 중시하고. 그다음에 손해배상은 뭐 특별한 게 문점이 없고.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판례들이 쭉 나오는데 1번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할까? 응? 우리가 과징금 부과는 거의 99%의 법률이 다 할 수 있다. 재량행위로 규정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그리고 명의신탁자. 응? 명의신탁이 뭐야? 응? 명의신탁이 뭘까? 법률 용어. 그러니까 일반 사회생활에서 많이 쓰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부동산 같은 게 자기 이름으로 너무 많으면 세금을 엄청 물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땅이고 자기 건물인데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재산이 우리가 소득도 월급도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지? 세율이 높아지지. 우리 소위 누진세 제도로. 그러니까 이게 땅 건물 부동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져요. 누진세 제도 때문에. 그러니까 내 건물 내 땅이지만 자기 땅 자기 건물은 요만큼까지만 해놓고 자기 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그 사람 것처럼 이렇게 서류상만 등기를 그렇게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서는 그 사람하고 보통 뭐 친척간에 한다든지, 그지? 응? 뭐 이렇게 좀 아는 사람에게 해놓지. 응? 요게 이제 결국은 세금을 피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이거 법으로 금지. 응? 명예신탁. 응?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요거 적발되면 처벌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정벌, 처벌할 뿐만 아니라 그 위반했다고 과징금도 물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 과징금 부과는 뭐예요? 이때 세 번째 줄에 행정기관은 과징금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을 뿐이지 과징금 부과를 안 하거나 전액 감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니 위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되는 거야? 과징금 부과를 하도록 돼 있다는 거냐? 넷째 줄에 부과 처분을 하지 않거나 그럴 수는 없다.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를 해야만 한다. 기속행위로 판결. 딱 이거야. 과징금에 대해서 기속행위로 판결, 현재까지 판결한 사람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특이해. 외워야 돼요. 나머지는 2번. 다 재량행위입니다. 나머지는 다 재량행위고. 그러면 이제 3번은 또 어디서 공부했었냐면 재량행위라는 데서 공부를 했어서 1권에서. 자,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할까? 야, 기속행위는 결론이 딱 하나에 나 있는 거야. 그러면 기속행위로 뭐 하면 뭐 해야 된다. 딱 한 가지로 법이 정했는데 행정기관이 그 법에 따른 조치를 한다고 했어. 근데 소송이 제기됐어. 그럼 법원은 어떻게 돼? 다 양쪽 주장 들어보고 법에 따르자면 행정기관은 이런 조치를 했어야 된다고 법원이 결론을 내려놓고 행정기관이 그 결론에 맞는 조치를 했냐 이렇게 비교해서 위법 여부 판단한다 그랬지. 근데 재량행위의 경우는 구체적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한다면 법이 허용한 조치 중에 어떤 걸 선택을 해서 할 것인지 행정기관에게 결정하고 선택할 권한이 주어진 거라 법원이 이 사안에서는 이런 조치를 했어야 된다고 법원이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 다만 뭐예요? 행정기관이 내린 조치가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합당한 결정을 한 것인지 이것만 심사하지. 우리가 이거 배웠어. 뭐 공부해라 그랬어. 기속행위는 법원이 결론을 내려놓고 이런 행정기관은 이런 조치를 했어야 된다.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에 비교해서 행정기관의 조치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만 재량행위는 법원이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법원이 결론 내릴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행정기관이 법에 의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결론 권한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한 조치가 다만 법원은 뭐 해야 돼? 행정기관은 어떤 조치를 했어도 결론 내린 게 아니라 재량행위인 경우는 행정기관이 이 법에 따라 한목적이고 법원 측에 맞는 결정을 했나 안 했나만 심사할 수 있을 뿐 어떤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다. 그거 이미 공부했어요. 그 결과 자 3번 판례 매우 중요. 일단 어쩌고저쩌고 과징금 부과 처분은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재량행위인 이상 어떻게 돼? 둘째 줄 이미 다 앞에서도 공부한 건데 행정기관이 위반 업자에게 과징금 부과한 조치가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으로 나와. 이건 뭐 바꿀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려야 된다고? 핵심 결론이 뭐야? 법원이 이 사안에서는 과징금 얼마 부과했어야 된다고 법원이 결론 내릴 수는 없어요. 단지 행정기관이 부과한 액수가 과도하다. 이것만 판단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해서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결론은 뭐야? 행정기관이 부과한 과징금 전부를 취소 판결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리고 그 법원이 판단할 때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만 위법이니까 그 부분만 취소한다? 이렇게 해버리고 또는 반대로
법원이 얘한테는 얼마 부과해야 되는데 1,000만 원 부과해야 되는데 1,500만 원 부과했으니까 500만 원만 위법이다. 이렇게 판결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판결은 무슨 결과가 되는 거야? 법원이 액수를 1,000만 원이라고 결론을 내려버리게 된 거예요. 얼마 부과할지는 그 부과 액수 결정권은 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재량권에 주어져 있는 거야. 근데 법원이 야 이건 1,000만 원만 부과해야 되는 건데 왜 1,500만 부과했냐? 500만 원만 위법해. 이래버리면 법원이 액수를 결정하는 결과가 되잖아. 그러면 이게 법 취지하고 안 맞다. 그래서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법원은 결론적으로 한도액을 초과한 일부분만 위법이다. 일부 취소 못한다. 응? 또 법원이 스스로 적정한 액수라고 판단 내린 그 금액보다 초과 부분만 위법이다. 이렇게 판결 일부 취소 못한다. 결국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판결문 속에 전부 취소한다고 판결은 내리지만 이건 너무 과도하게 부과한 거니까 액수를 다시 적정한 액수를 줄여서 다시 부과하라는 취지의 판결이지. 그리고 행정기관이 적정한 액수를 다시 결정해서 부과하도록 그렇게 유도해야지. 법원이 액수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3번 매우 중요. 네. 그러면 3번, 4번이 똑같은 얘기예요. 네? 같은 취지. 자, 같은 취지는 아니구나. 4번을 보면 자, 상대방 업자가 위반 행위가 몇 개 있대? 여러 개 있대. 그런데 여기 봐. 여러 개 위반 행위인데 아마 이렇게 돼 있나 봐. 자, A 위반 행위, B 위반 행위. 이 위반 행위가 한 3개 있다고 치자. C 위반 행위. 그런데 각각의 위반 행위별로 행정청이 A 위반 행위 과징금 300만 원, B 위반 행위 과징금 500, C 위반 행위 1000. 각각의 위반 행위별로 액수를 딱딱 정해서 합산. 그래갖고 총 1,800만 원을 과징금을 부과했어. 그런데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했어. 과도하다. 또 자기는 위반한 사실이 없는데도 부과했다. 소송이 들어오니까 법원이 심사했더니 자, 법원이 심사하니까 이 중에 B 위반은 인정이 안 돼. B 위반은 인정 안 돼. 법원이 심사한 결과 뭐만 인정? A와 C 위반만 인정. 응? 이렇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럴 때는 그러면 법원이 어떻게 판결할 수 있다는 거야? 야, 요 1,800만 원 중에 요거 500만 원 여기 들어가 있지? 요 500만 원 부분은 위법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부 취소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판결을 법원이 내릴 수 있으려면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 4번에. 첫째, 그때 읽어보자. 여러 개 위반 행위에 대해서 행정기관은 합산해서 지금 1,800만 원이라는 과징금, 하나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중요한 단어 뭐 있어? 둘째, 그때 여러 개의 위반 행위 중 일부의 위반 행위만 위법하고 소송상 그 일부의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요 셋째 줄 중에 자, 일부의 위반 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이게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응? 그러니까 봐.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그 과징금 총 1,800억을 부과한 것 중에는 각각의 위반 행위별로 얼마 이게 자료가 있잖아. 그럼 요거는 위반으로 인정 안 돼. 그러면 이제 300과 1,300만 부과했어야 되는데 1,800을 부과했으니까 그 1,800 중에 500 부분은 취소한다. 이렇게 판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반행위 여러 개 중에 일부분 위반행위는 인정이 안 되는데 그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액이 얼마다 하는 게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때요. 이게 또 판례가 있어요. 반대 판례. 그런 자료가 없을 때는 어떻게 돼? 과징금 부과는 재량행위인데 그 일부 얼마 이렇게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렇게 행정기관이 1,800을 부과하는데 이렇게 요거 위반은 300, 요거 위반은 이렇게 자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런 거 없어. 그냥 행정기관이
세 가지 위반했다고 하면서 그냥 한 대 묶어서 세 가지 위반해서 총 1,800 이렇게만 부과해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얼마 부과한지 자료는 없고 세 가지 위반해서 총 1,800. 그런데 법원이 심사하니까 B 위반은 인정 안 돼. 그렇지만 B 위반행위에 대해서 이 1,800 중에 얼마가 여기 들어가 있는지가 안 나타나는 자료가 없어. 그럼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해야 돼?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어. 그치? 요 B 위반에 대한 금액이 얼마인지가 자료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반대 판결도 있는데, 네, 그 얘기를 미리 한 거고, 여기는 그 각각의 위반행위별로 얼마 과징금 부과했다는 자료가 있는 경우, 그때는 법원이 그 위반으로 인정 안 된 그 행위에 대한 과징금 일부만 위법이라고 취소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또 최근에 나온 게 4-1 똑같은 논리의 판결이에요. 최근 거라 다시 추가시켰죠. 예, 그 다음에 5번 판례 중요하네. 자, 과징금이라는 건 이 바탕에 깔려있는 논리가 이거예요. 자, 어떤 위반업자가 적발이 되면 행정기관은 그 위반 행위를 잘 면밀히 조사를 열심히 해서 한 번에 한 번에 과징금을 딱 전체 통틀어서 한 번에 부과를 해야지. 뭐 위반이 적발됐다고 찔끔 하나 조사하고, 너 과징금 얼마? 또 추후에 또 뭐 새로운 그 앞서에서는 발견되지 않던 새로운 위반 자료가 또 나왔다 해서 또 추가로 과징금 또 찔끔 또 부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 읽어봐. 자, 5번 보면 행정관청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추후에, 즉 나중에 부과금 산정 기준이 되는, 즉 새로운 자료가 나올 경우에는 과징 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이제 무슨 조건 달고 일단 이 금액을 부과한다. 근데 나중에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추가로 얼마를 더 부과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그리고 두 번째, 실제로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고요? 새로운 부과 처분을 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밑에 보면 밑에 줄, 자, 예, 따라서 동일한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 새로운 그 자료를 발견했다요. 이를 기준으로 새로운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액과 애초의 과징금액의 차액을 또다시 부과한 과징금 부과 추가로 부과한 처분은 위법 이랬죠. 이렇게 찔끔찔끔 부과하면 안 된대. 응? 자, 5번도 알아둬야 될 판례. 이 5번하고 5-2하고 5-1이 그동안에는 시험에 쭉 나왔던 거예요. 5-1에 연결되죠? 뭐라 그랬어? 두 번째 끝에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 처분 당사자 부과 처분할 당시까지 행정청이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일의적으로 금액이 확정돼야 될 것이지. 응? 이 5-1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과징금 부과할 당시까지 행정기관이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해서 총 과징금 얼마 이렇게 한 번에 딱 부러지 결정을 해야 될 일이지, 나중에 새로운 부과 자료가 나왔다 그래서 새로이 부과 처분을 추가로 또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5번 5-1로 정리하세요. 5와 5-1이 같은 취지예요. 5-1로 시험에 나오니까. 그다음에 6번 판례는 아까 했듯이 뭐야? 과징금 납부해야 될 의무는 승계되는 성질의 것이다. 그죠? 그래서 내가 전에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 시험 요령으로 외울 때 이제 대학을 예준으로 하면 과대표직은 승계될 수 있다. 과징금은 승계된다. 그러니까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이 혼동이 헷갈리면 과대표는 승계된다. 그래서 과징금은 승계. 그러면 나머지 이행강제금은 승계 안 돼. 이렇게 기억을 하라. 응? 자, 그 다음에 7번. 7번도 예전에 1권 앞에서 공부한 것 같아. 그죠? 이것도 외워둬야 됩니다. 7번.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설된 회사에 대해서 분할하는 회사가 분할되기 전 위반 행위를 있었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는 안 된다. 이런 판결도 다 관련이죠. 응? 요거는 예전에 아마 설명했었을걸? 그래도 한 번 더 하면 하여튼 시험은 그대로 출제가 되니까 A라는 회사가 있다. A라는 회사가
이게 분할되기 전의 회사. 그런데 이게 B라는 회사와 C라는 회사로 분할됐단 말이야. 회사가 분할이 됐어. 그런데 A라는 회사가 위반행위가 있었다.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적발이 됐고 행정기관이 과징금 부과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이 A라는 회사에게는 과징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생긴 거고 의무가 발생했다면 과징금은 승계돼 안 돼? 승계되지. 그럼 만약에 부과를 했고 A 분할되기 전에 A 회사에게 납부해야 될 의무가 생겼다면 B나 C 회사 분할되더라도 이거 내야 될 의무가 승계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은 왜? 이게 위반행위만 이게 분할되기 전에 위반행위만 있었을 뿐 이게 없는 거야. 부과처분이 분할되기 전에 회사에게 이 과징금 부과처분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A 회사에게 의무가 없는 거지. 납부해야 될 의무가. 그런 상태. 과거에 위반행위 분할되기 전에 위반행위만 있었어. 근데 행정기관이 과징금 부과를 안 한다고 해서 그럼 위반행위만 있었는데 쪼개졌어. 부과되기 전에. 그러고 나면 이 A 분할되기 전에 A 회사가 위반행위 있었던 이유로 분할된 B나 C에게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에요. 응? 그러니까 행정기관 입장에서 보면 A 회사 위반행위 빨리 적발해서 빨리 부과했으면 이 분할됐더라도 얘네한테 의무가 승계되지만 이 위반행위 뒤늦게 적발, 응? 이미 회사가 쪼개져서 분할되고 난 뒤에 분할되기 전에 A 회사에게 위반행위가 과거에 있었다라는 이유로 분할된 회사에게 과징금 부과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응? 자, 그거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8번은 자, 8번은 버스 회사 위반행위면 과징금 부과하는 건 재량행위인데 다 재량행위야. 아까 뭐만 기속행위를 해서 그 명의신탁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하는 것만 기속행위라 그것만 딱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재량행위인데 넷째 줄 과징금은 아까 공부했어. 법을 위반한 객관적 사실만 있으면 과징금은 부과할 수 있는 거다. 이게 이제 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진짜 벌은 위반 사실만 갖고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돼? 위반한 자의 잘못이 있어야 부과할 수 있는 건데 이건 벌이 아니기 때문에 위반 사실만 있으면 과할 수 있는 제재다. 따라서 반드시 현실적인 위반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에 의해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위반자의 고의과실도 요하지 않는다. 다만 위반 행위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때는 부과할 수 없다. 아까 공부한 거고. 그 다음에 9번도 매우 중요한 판례네. 자, 여기도 뭐야 이게 9번이 없었네. 번호가 잘못 연결됐다. 그죠? 그냥 번호대로 갑시다. 응? 나중에 이제 개정하면 되지. 번호 10번으로 매겨져 있는 판례를 보도록 합니다. 10번을 보면은 자, 여기 보면 그 명의신탁자에 대해서 과징금 이거는 과징금은 기속행위였어. 그죠? 근데 이제 법에 요러요러한 사유가 있으면 감경해 줄 수 있대. 과징금을 감경해 줘. 그래서 이게 두째 줄거 보면 임의적 감경 사유라고 그랬지? 임의적이라는 말의 뜻은 내포하고 있는 건 뭐야? 재량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적발하는 행정기관이 과징금을 감경을 해줄 건가 말 건가? 응? 이거는 재량이라는 뜻이야. 법이. 응? 그러면 읽어보자. 그러므로 셋째 줄 이제 이해되지? 과징금 액수를 감경해줄 사유가 생겼더라도 과징금을 감경해줄 거냐 아니냐는 행정청이 알아서 결정할 재량이니까 설령 감경 사유가 있다는 걸 행정기관이 알았더라도 과징금 감경 안 해줄 수 있는 거잖아. 안 해줬다 하더라도 그건 위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응?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밑에 줄. 자, 밑에 세 줄입니다. 법이 정하는 과징금 감경해 줄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경우. 응? 그러니까 강경할 사유가 있으면 강경 사유가 있다는 걸 고려한 뒤에 그걸 고려해서 감경을 안 해줄 수도 있고 감경을 해줄 수도 있는데 이건 전혀 감경 사유가 있는데도
전혀 고려를 안 했어. 이거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이야. 응? 또 하나 감경 사유가 뭐야? 그리고 행정기관이 감경 사유가 있는데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을 해서 전혀 감경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여기는 중요한 게 앞에가 다 두 가지 다 감경하지 않은 거죠, 결론은. 그런데 앞에 감경사가 있음에도 전혀 고려를 안 하고 또는 뭐야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을 했고 그래서 전혀 감경을 안 해줬다면 결론은 뭐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다. 이 끝부분이 중요합니다. 응? 그 다음에 또 번호상으로 11번으로 매겨 있는 거. 자, 요거는 자, 여기 보면 장의자동차 운송사업 나오지? 근데 시험에 장의자동차 운송사업이라고 딱 나오면 우리가 머릿속에 탁 이게 장의자동차 사건은 이거밖에 없어. 우리 소위 연구차, 응? 장의자동차. 그런데 그런 걸 안 쓰고 내기도 해. 그냥 여기 나왔듯이 밑줄 친 것처럼 뭐 사업구역 위반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아마 이제 여기 보면 이 우리 여러분들 이 비슷한 예가 우리 민간 앰뷸런스 업체들 있지. 이거 다 영업구역이 지정돼 있어요. 구역 내에 환자들 이송해야 돼요. 그래서 앰뷸런스 같은 경우도 A라는 업체가 이 영업하는 구역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B라는 업체가 영업을. 그러면 여기 B라는 업체는 여기가 사무소인데 이 여기서 이 끝부분에 있는 데서 앰뷸런스 요청이 온다. 그럼 훨씬 멀죠. 이 A라는 업체는 여기가 훨씬 더 가까워. 이래도 A라는 업체가 못 가요. B라는 업체에 와야 돼요. 비슷한 거야. 이게 그 장의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내주고 그 사업구역을 딱 정해준 거야. 응? 근데 그 사업구역 제도를 정한 목적은 뭐야?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 각각의 뭐야? 어떤 기존 업체의 어떤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업체들 간의 과당 경쟁을 막아서 경쟁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그죠? 공정한 영업 질서 확립이라는 이 목적으로 영업 구역을 딱 지정해 주는 제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읽어보면 자, 이 사업 구역 제도는 결국 뭐의 목적이 있대? 그 사업구 끝에 가면 사업구역 제도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는 말이 나오지. 그러니까 거기다 이러면 사업구역 제도를 딱 정하고 영업구역을 지정해 주도록 하고 그 영업구역 내에서 영업을 하되 만약에 구역을 위반해서 영업하는 업자에 대해서는 법에서 뭔가 과징금 이런 제재를 가하도록 부과한 거는 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영업 질서 확립이라는 공익 목적을 위해서 부과한 것이고 그런데 실제 어떤 업자가 어떻게 돼? 어떤 업자가 위반을 했단 말이야. 구역을 위반해서 영업을 하다 적발이 됐어. 그래서 구역에 위반했다고 행정청이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는데 자 이게 여러 개 이제 사안이 이렇게 되지. 예를 들어서 A 업체가 위반을 했어요. A 업체가 구역을 위반하는 구역 위반해서 영업을 하다 걸렸어. 적발이 되니까 자 이거 아마 B 업체가 가서 일렀을 것 같아. 경쟁업체인 B 업체가. 그래서 B 업체가 신고를 했어. B 업체가 신고. 저 A 업체가 구역 위반하고 영업했다. 그래가지고 신고 들어가니까 행정청이 뭐 했어? 이 법에 따라 행정청이 A 업체에게 법이 정한 과징금을 부과했어. A 업체에게 과징금을 부과했어. 얼마 이렇게 부과 처분을 했지. 그랬더니 A 업체가 반발. 그래서 A 업체가 이제 법원에 소송 가기 전에 그 상급 기관에다 행정 심판을 청구한 거야. 그래서 A 업체가 저희 행정 심판을 청구했어. 청구를 했고 여기서 판정이 나왔는데 이거 취소 판정 나왔어요.
A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위법이다 해가지고 취소 판정이 나왔어요. 이게 재결 나온 거예요. 취소 판정. 이랬더니 누가 이거 반발해? B 업체가 반발하는 거야. 아니 제 A 업체 분명히 구역 위반했는데 왜 과징금 부과가 잘못됐다고 취소하냐? 그래갖고 B 업체가 이 취소 판정 내린 거 있지? 이게 잘못된 판정이다라고 법원에다가 소송을 냈는데 이게 이 B 업체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느냐 이거야. 응? 근데 우리나라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인정되려면 행정기관의 어떤 조치로 인해 자기의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만 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받을 자격을 준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나왔듯이 이 영업구역 제도를 규정하고 구역을 위반하면 이렇게 과징금 부과토록 한 것의 목적은 기존 업자 개개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 공정한 이 영업질서 유지라는 공익 목적만을 위한 거다. 그래서 그런 공익 목적을 위한 영업구역 제도에 따라 구역을 위반한 업자에게 법이 제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동종업자의 이익이 반사적으로 보호되는 결과인 거다. 응? 그렇다면 소송을 제기한 이 B 업체는 이 경쟁업체인 A 업체가 법 위반 행위했다고 과징금 부과됨으로써 반사적으로 이익을 얻는 것일 뿐이고 이 과징금 부과나 그거의 취소로 인해서 B 업체의 어떤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침해된 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소송할 자격이 없다는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응? 자, 또 꼭 알아둬야 될 판결이고, 자 12번도 꼭 알아둬야 돼요. 응? 자 10번호상 12번 판결은 자 쭉 읽어보면 택시 기사가 법 위반 행위를 했대. 그러니까 회사 택시, 응? 회사 택시 기사가 법 위반 행위. 여기 뭐 택시 합승하다가 합승행위하다 적발. 근데 과징금은 누구한테 부과? 그 소속 택시 회사에게 과징금 납부하라고 부과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법이 실제 위반 행위자는 기사지만 법이 정한 과징금 그 부과 납부해야 될 책임자는 회사니까. 그래서 행정기관이 택시 회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했어. 그리고 회사는 이제 이게 또 그 기사들하고 이게 협정이 맺어져 있냐 봐. 노사 협정 같은 거지. 그래서 그 기사가 위반 행위를 해서 회사 앞으로 과징금이 나오면 그 기사 월급이나 보너스 나가는 데서 그거를 공제하도록 삭감하도록 이렇게 협정이 맺어져 있나 봐. 그러니까 회사는 그 과징금 부과받고 그 기사한테 나가는 뭐 월급에서 삭감을 했겠지. 그랬더니 이 기사가 반발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낸 거야. 그지? 자기는 위반한 사실이 없는데 왜 위반했다고 회사로 과징금 부과를 했느냐? 소송을 했는데 결국은 법적으로 따지면 과징금을 부과받고 납부해야 될 법적 의무자는 회사인 거고, 따라서 행정기관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 자기의 이익 침해당했다고 의무 부과받았다고 싸울 수 있는 자는 회사야. 회사가 부과받은 자니까 회사가 소송할 자격이 있는 거고, 그러면 이 기사는 불이익을 있긴 입었어. 근데 그거는 과징금 부과 때문에 직접적으로 받은 불이익이 아니라 회사 앞으로 과징금이 부과됐고, 그 다음에 회사하고 그 택시 기사들하고 사이에 맺어진 이 자기들끼리의 협정 때문에 거기서 월급에서 깎이는 간접적 불이익을 받는 자에 불과한 거야. 이렇게 간접적 행정조치로 인해서 직접 불이익을 받는 자만이 소송으로 다툴 자격이 있는 거고, 간접적으로 불이익 받는 자는 소송으로 다툴 자격이 없다는 거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기사는 회사 앞으로 부과된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소송 제기할 자격이 없다. 응? 요게 요 번호 12번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3번 번호 매겨져 있는 판례는 뭐냐면, 자 행정기관이 뭐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업체한테 과징금을 그러니까 이 업체 A라는 위반 사유 있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한다 이랬단 말이야. 응? 그랬더니 그 상대방 과징금 부과하던 업체가 소송을 냈다는 얘기야. 근데 소송했는데 법원이 심사하더니 뭐래?
행정청이 위반 사유라고 한 A 위반 사유는 인정이 안 돼. 그런데 행정청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법원이 스스로 뭐야? 아, A는 아니지만 법이 정한 사유 중 B 위반 사유가 해당이 된다. 그러므로 얘는 B 위반 사유로 과징금 부과 받는 거 마땅하다. 하면서 과징금 부과가 적법이라고 판결할 수 있느냐 이거야. 응? 아니 법원은 행정기관이 A 위반이 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위법인지 아니지만을 판단을 해야지. 아니 A라는 사유는 인정이 안 된다고 해놓고 그러면 과징금 부과는 위법이니까 취소한다 이렇게 판결해야 되는데 A라는 사유는 인정이 안 되지만 이거 B라는 이유는 인정이 되네. 행정청이 위반 사유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걸 법원이 새로운 위반 사유를 끌고 나와서 과징금 부과는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재판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급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거죠. 대법원이. 응? 그러니까 그래서 읽어보면 셋째 줄에 어떤 처분 사유 어느 하나의 처분 사유에 의해 과징금 행정청이 A라는 사유로 과징금은 행정청이 부과했는데 법원이 재판하면서 행정청이 내린 처분 사유가 아닌 다른 처분 사유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행정청이 과징금 부과한 건 적법이다 이렇게 판결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하는 거죠. 법원이 할 일은 행정청이 제시한 위반 사유가 맞냐 안 맞냐 이것만 가려서 결국 과징금 부과가 적법인지 이건지 이렇게 재판해야지. 행정청이 주장하지도 않은 또 다른 위반 사유가 인정된다. 이러면서 법원이 스스로 이렇게 되면 마치 법원이 행정청처럼 행동하는 거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알아둬야 자주 나온 건 아니지만 알아둘 필요가 있는 판례. 자, 그 다음에 14번은 좀 넘어가도 되고 자 15번도 읽고 지나가자. 우리가 15번은 뭐냐면 뭐와 관련되냐면 이거지. 행정기관이 소위 행정행위 처분이 우리가 그거 공부했지. 허가 공부할 때 허가 신청 받고 그러니까 우리 그거 법 적용하는 거 기준 공부했어. 국민이 뭔가 자기한테 이익 달라고 신청해서 허가할 건가 말 건가는 어느 때 법을 기준으로 한다. 신청 시점에 법을 기준으로 하나 아니면 행정기관이 허가 결정 내릴 당시 즉 처분할 당시에 바뀐 법을 기준으로 하나. 이익 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 시점이 아니라 행정청이 처분할 당시에 법을 기준으로 삼다 그랬지. 원칙이 특별한 규정이었나? 반면에 국민이 뭔가를 위반 행위를 했다고 제재, 불이익 주체하는 거는 행정청이 불이익한 제재 처분을 할 당시가 아니라 위반 행위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지. 위반 행위 시점을 기준. 그런 법 적용 기준과 관련된 거야. 그래서 읽어보면 자, 그래서 15번 이거는 이제 그거와 권리 이제 처분의 하자 공부했었잖아. 처분이 하자 있냐 없냐는 어느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셨어? 처분 시에. 그죠? 자,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원칙이다. 그렇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한 처분이 위법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얘한테 과징금 부과하기로 의결한 그 시점의 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냥 그 번호상 16번이 아닌 거 읽고만 지나가자. 뭐라고 되냐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와 감면 여부를 따로 분리해서 심리하여 별개로 의결한 후 원래의 과징금 처분과 별도의 처분서로 감면 못해준다, 감면 기각하는 처분을 했다면 이런 상대방한테 원칙적으로 2개의 처분을 각각 내린 것이고 상대방도 각각에 대해서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에 할 수도 있어. 얘 과징금 부과받을 위반행위 있네. 그런데 또 뭔가 감면해줄 사유도 있네. 이걸 다 한 번에 종합해서 그러면 뭐야? 감면해줄 사유가 있으면 얼마로 최종 부과한다. 없으면 뭐 얼마 부과한다. 이렇게 딱 한 번에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이거는 행정위원회가 어떻게 했어요? 지금 공정거래가 일단 감면은 고려 안 하고 과징금 얼마 부과 해놓고 또 뒤늦게 이 사람 뭐 감면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면 신청은 기각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의 처분을 따로따로 했다고 본 거야. 상대방은 원래 과징금 부과 처분 또 소송하고 감면해달라는 신청을 안 들어준 기각 처분에서 따로 소송할 수도 있다. 응? 그래서 뭐 특별하게 시험 문제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시험에 과징금은 무진장 잘 나와. 응? 엄청 잘 나오니까 공부를 잘 해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그래서 여기 잠깐 쉬었다가